자, 지금까지 이번 강좌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전체적인 개념과 그리고 이것이 왜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큰 어프로치 중에서 그 지식기반 방법론으로서는 전문가 시스템을 간단하게 그 원리를 살펴봤었고, 데이터 기반 어프로치 중에서는 그 머신러닝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개념과 그 머신러닝 종류 중에 하나인 인공신경망 그리고 딥러닝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이 딥러닝이 이제 최근에 그 연구의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했는데 그 기술의 그 동향과 그 트렌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딥러닝 기술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분야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 개발의 트렌드가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제 딥러닝 기술의 일종의 스택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이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텐데요. 요 윗부분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요 아랫부분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프라인은 일종의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사용자한테 릴리즈 되기 전에 모델을 만들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온라인은 이제 실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인퍼런스 파이프라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저장되어 있는 일단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인퍼런스 단에서는 이제 실제로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데이터, 그러니까 일종의 unknown 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처음 보는 데이터, 이거는 이제 known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들어오면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 레이블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일종의 전처리와 어떤 피처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이 과정이 이제 다 합쳐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파라미터들을 다 학습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밸리데이트를 하게 되고, 어떤 모델을 쓰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밸리데이션까지 다 마치고 나면, 그러면 뭐 이제 밸리데이션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제 수정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완성이 되면 그 모델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출시된 시장에 나온 그 모델을 사용자는 그거를 로딩을 해놓고, 이거 사용자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개발자의 시스템이 될 거고, 이 부분은. 그래서 모델이 이제 그 사용자의 시스템에 로딩이 되면 이제 새로 알려지지 않은 이제 실제로 사용할 리얼 월드에서의 그런 라이브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이제 뭐 수집하고 또는 전송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API가 있겠죠. 그 API 안에 이제 그 모델을 사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로딩된 모델을 가지고서 라이브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된 그 결과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파이프라인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사용자 그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용자가 직접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평가를 할 때는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는 동일한 환경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전체 파이프라인을 이제 좀 블록별로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보면, 아까 히스토리컬 데이터나 라이브 데이터는 다 이제 데이터 영역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처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을 거고, 학습에 해당되는 모델이 있을 거고, 그 학습된 모델을 이제 그 테스트 환경에다가 학습된 모델을 이제 밸리데이션 한 다음에 출시를 해서 어떤 그 실제 사용 환경에다가 포팅을 하는 그런 이제 모델 관리가 있을 거고, 포팅이 되면 실제 문제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게 있을 거고, 그 추론된 결과를 실제 응용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모듈이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어떤 편의 기능, 어떤 사용자
편의성, UI, UX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인프라 관련된 어떤 관리적인 측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살펴본 것을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 단위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 알고리즘의 영역과 일종의 프레임워크의 영역과 기타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데이터는 데이터인 거고, 데이터를 만약에 이제 전처리를 한다. 그러면 일단 수집을 한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증강을 해야 됩니다. 어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 딥러닝은 일단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데이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베리에이션들도 같이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뭐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약간 좀 변형을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우리가 이제 프레임워크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요 검정으로 표현된 거는 각각의 개별 그 알고리즘의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해본다면, 그다음 나머지를 기타라고 한다면, 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뭐 알고리즘도 아니고 프레임워크도 아니고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타 영역으로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프레임워크 영역이라고 해서 개별 알고리즘이 아니더라도 그 사용 환경, 그러니까 개발 환경에서 제공을 하는 그 프레임워크들이 제공을 하는 그런 모듈 가지고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하면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전처리를 맞추고 나면 이걸 이제 모델에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학습을 하는 그 트레이닝은 트레이닝 단계에는 그 프레임워크하고 알고리즘이 이제 둘 다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한다 그러면 그 작업 환경을 얘기하는 건데 그 뭐 텐서플로우라든가 파이토치를 쓸 거냐, 카페를 쓸 거냐 이런 이제 어떤 작업 환경과 그 라이브러리 이 함수 그 패키지를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 그것들을 사용을 해서 어떤 특정 그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이론적인 알고리즘적인 측면이고,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은 이제 프레임워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이용해서 어떤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 학습이 다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는 밸리데이션은 뭐예요? 그 어떤 모델을 사용할 건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건가, 아니, 어떤 모델을 사용할 건가, 그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떤 걸 결정할 건가, 이 부분은 이제 다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알고리즘 영역으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것들을 그, 그 사용자 환경에 맞게, 실제 환경에 맞게 이제 뭐 포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시스템을 세팅하거나 하는 것들은 매니지먼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기타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이 다 되면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데, 추론을 하는 것도 이제 그 인퍼런스 서비스도 이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고, 그 도구가 필요하고, 어떤 평가 알고리즘으로 얘를 평가할 건가, 그것도 이제 알고리즘 영역도 같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각각의 그 종류별로 나눠서 각 그 로컬 뷰의 컴포넌트들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편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 프레임워크를 구동을 시킬 때 분산 학습을 어떻게 할 건가, 잡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영역이 있을 텐데 분산 학습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프레임워크에서 그것들을 잘 이렇게 조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뭐 모니터링이라든가 시각화 한다든가 아니면 UI를 만든다든가 뭐 리소스를 할당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타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 그러면 알고리즘은 이제 어떤 모델 구조를 쓸 것인지 뭐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될 거고 프레임워크 그러면 뭐 개발 환경들, 개발 라이브러리들 이런 거를 의미를 하고 그 외에는 어떤 뭐 GPU를 쓸 거냐, 어떤 칩셋을 사용을 할 거냐,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 이렇게 그 전체의 스택을 좀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딥러닝 기술의 그 발전 과정을 보면 이제 한번 획기적인 그 사건은 이제 알파고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알파고도 그 후에도 2016년에 이세돌 씨하고 같이 이렇게 대국을 했던 그 알파고를 버전을 우리가 알파고 리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알파고가 먼저 개발이 되긴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판후이라는 그 프로 2단 프로 2단하고 했을 때 벌써 5대 0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의 기보를 가지고서 학습을 했다고 하면 이거를 개선해서 나온 게 이제 알파고 리였는데 이게 이제 더 큰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세돌을 이겼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더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16년이었잖아요. 17년에 알파고 이제 마스터가 나와서 이때는 거의 뭐 프로 선수들하고 60대 빵, 그죠? 커제가 당시 아마 세계 랭킹 1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커제한테도 3대 0으로 하고 이제 더 이상 인간이 그 알파고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수준을 갖게 됐죠. 이거는 어, 자기끼리, 그러니까 알파고끼리 서로 대국을 하면서 기보드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들 더 학습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훨씬 많아지게 되니까 더 많아지게 되니까 더 성능이 올라갔고 그 사이에 나온 어떤 그 레지듀얼 넷 같은 최신 기술들을 조금 더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능을 더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17년 안에서도 몇 달 후에 알파고 이제 제로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 알파고 제로가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 리하고 거의 100대 빵 이거하고 이제 수준 차이가 확 난 거죠. 그다음에 같은 연도에 만들었던 마스터하고도 벌써 90대 10 정도의 수준인 성능이 확 올라간 거죠. 그리고 두 달 후에 이제 알파 제로 여기서는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난 이제 발전을 한 형태로 이제 개발이 진행된 거죠. 요 알파고 보니까 어떤 게 있었어요? 알파 제로가 되니까 원래 알파고는 바둑을 용도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둑이나 체스나 일본식 장기 규칙 그 장기에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이걸 가지고서 범용성이 있다라고까지는 말을 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바둑에만 국한돼서 바둑을 목적으로 만들었던 이 알파고가 바둑 이외의 다른 게임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네. 일종의 범용적인 AI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희망. 범용성 AI가 아직은 아니지만 범용성 AI도 잘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희미한 희망을 조금 발견한 그런 이제 시사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고 자체가 그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강화학습이 그 제한된 지는 되게 오래됐다고 했는데 이제 게임 정도에서 사용이 되던 게 이렇게 고차원적인 어떤 바둑이라는 거에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구나라고 일종의 강화학습을 검증을 한 그런 의미가 있고 어, 이렇게 이제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좋지만 이게 이 알파고가 어떻게 그 인공신경망이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Explainable AI는 꼭 개발을 해야겠다. 이게 성능은 좋지만 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성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시사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 AI 기술에 대한 그 신뢰성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 딥러닝이 요런 판다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건 판다야 라고 그 57.7% 확신을 하는데 신뢰도가 꽤 정확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반 이상이니까 정확하다고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랜덤 노이즈를 이게 랜덤 노이즈거든요. 랜덤 노이즈를 더해줬어요. 입실론만큼 곱해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수이면 이제 조금
랜덤 노이즈가 더해진 거죠. 이게 랜덤 노이즈가 더해진 거거든요. 이거 두 개가 더해진 건데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나 둘 다 판다라고 뭐 거의 헷갈리지 않고 이거 헷갈린 사람 없겠죠? 이게 판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것도 판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신경망에다가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판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얘는 이건 긴팔 원숭이야 라고 99.3% 정확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뭐지? 이 딥러닝이 도대체 뭘 보고서 판단하는 거지? 사람은 이거랑 너무 헷갈리지 않는데 명확하게 두 개에 대해서 혼동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작은 노이즈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결론을 내지? 그러면 딥러닝이 내는 결과를 항상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플레이너블이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고 이 경우에도 요거는 4원이라고 97% 확신을 했는데 요게 요런 랜덤 노이즈를 좀 더해줬더니 이게 이제 노이즈가 섞인 이미지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인공지능은 이건 타조입니다 라고 말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큰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테슬라였던가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아마 그때 사망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테슬라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센서가 이 컨테이너 차가 이렇게 쫙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여기에 비쳐 있는 그 반사된 것을 보고서 그냥 하늘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착각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서 그냥 달린 거죠. 브레이크를 밟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니까 그냥 쭉 주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브레이크로 차하고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큰 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인공지능, 그러니까 딥러닝 기술에 대한 그 신뢰도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적대적 공격, 그러니까 노이즈가 조금만 섞여도 이 로버스트한 정도가 확 줄어드는, 그래서 어떤 노이즈에 강인한 모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설명이 필요하다. 이게 일종의 이제 시사하는 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경향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경망을 규모를 점점 더 키워야 되겠더라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 초거대 AI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것뿐만 아니라 초거대. 그래서 초거대라는 것은 뭐가 거대한 거냐면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그만큼 이제 거대해졌다라는 거고 신경망 깊이가 그 처음에 CNN이 2012년에 나왔을 때 그 기껏해야 뭐 7, 8층 이런 것들이 이제 152층 레지듀얼 네트워크 이후에 이제 152층 이상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기에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증가하는데 최근 GPT-3 같은 경우에는 170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고 하죠. 이렇게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성능이 좋아지더라. 그런데 이것들을 많아져서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만큼 학습을 하기는 더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그만큼 많아져야 되고 또 컴퓨팅 파워도 이제 그만큼 이제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이제 필요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그 규모를 키워야겠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어떤 그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한 여러 구조들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시사점을 찾아본다면 신경망이 커지니까 당연히 알고리즘이 훨씬 더 복잡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복잡해지니까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숫자들도 상당히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많다는 얘기는 최적화를 시키는 게 이제 더 복잡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가장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거.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학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사용자가 이제 정해주는 건데, 그러면 어떤 값을 정해주는 게 가장 그 옵티말하냐. 그래서 이제 그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학습을 이제 거대 그 AI를 학습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응용 환경은 이 학습은 아주 서버 고사양 서버 가지고서 학습을 설령했다고 손치더라도 그 모델을 가지고서 실제 응용 서비스에다가 에서 사용을 하려면 실제 환경은 항상 이렇게 고성능 컴퓨팅이 확보가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이 알고리즘들을 좀 더 경량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습을 하는 단계에서도 어,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급적이면 어떻게 조금 같은 성능을 보이면서도 이 거대 AI를 조금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경량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량화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게 경량화가 아주 이제 잘 되면 그 인베디드화까지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궁극적인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가장 큰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딥러닝의 그 알고리즘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 큰 경향들을 정리해 보면 어, 범용적인 것들을 지향하고 하나의 모델을 만들면 얘를 딱 그 분야에만 쓰는 게 아니라 어, 완전 제너럴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 좀 비슷한 분야까지는 이렇게 쉽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AI. 그 다음에 강화학습을 활용을 하는 게 참 좋겠다. 지금 이번에 GPT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그 언어 모델을 더 성능을 높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화학습의 중요성. 그 다음에 노이즈에 얼마나 더 로버스트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추론 결과에 대해서 좀 explainable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이제 최적화 시키는 것들을 자동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경량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 그 개발의 그 트렌드를 일단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유명한 탑 컨퍼런스들 있잖아요. 뭐 CVPR이라든가 뉴립스라든가 ICML이라든가 그리고 요 ICLR이 이제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그 비교적 신생 컨퍼런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페이퍼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서 급부상한 그런 그 컨퍼런스인데 각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그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 정보를 공개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 ICLR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그 발표했던 그 논문들의 그 주제별로 어떤 논문들이 많이 발표됐는가 그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많이 논문이 나왔던 거, 제일 많이 논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연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어, 제일 먼저가 이제 강화학습, 그 다음에 생성 모델, 특히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슈퍼바이즈 러닝은 일단 레이블링 데이터를 모으는데 일단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비용적인 절감을 할 수 있는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메타 러닝, adversarial example, transfer learning, interpretability 그런 순서대로 이제 그 논문들이 많이 나왔다. 다시 말하면 요 순서대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2020년도 이게 매년 열리거든요. 2020년도 주제도 보니까 여전히 보통 이 트렌드들이 워낙 빨리 바뀌어서 매년 이렇게 좀 체인지가 되곤 하는데 주제들의 그 순위가 근데 지금 2019년이나 20년 같은 경우에는 그 순위가 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연속 여전히 강화학습 이 사람들의 관심을 여전히 갖고 있고 생성 모델
메타러닝하고 어드버서리얼 example이랑 트랜스퍼 러닝, 그다음에 인터프리터빌리티 이런 순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향을 일단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꽤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 도메인이 있고 학습을 할 때 사용했던 소스 도메인이 있는데 그거를 학습을 하고 나면 그것하고 조금 다른 타겟 도메인이 있어도 거기에다가 약간 범용성 AI의 어떤 그런 경향이랑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 예를 들면 필기체 숫자를 가지고서 학습을 했어요. 이거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인데요. 엠니스트 데이터 가지고서 필기체 숫자를 인식하는 모델을 학습을 하고 나면 이게 필기체가 아니더라도 이런 번호판과 같은 간판 번호 같은 이런 번호를 인식하는 데에도 필기체 인식을 위해서 만든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타겟 도메인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소스 도메인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지금 도메인이 다르잖아요. 타겟 도메인은 이제 간판 번호고 소스 도메인은 이제 필기체라는 도메인인데 도메인이 바뀌어도 그 도메인에 적합하게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고 이것도 이제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강화학습. 강화학습은 특히 이제 어떤 연속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다가 이제 효과적인데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지금 가면서 주행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계속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아주 효과적인데 이걸 또 어디다 활용하고 있냐면 기존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좀 더 임프루브 하는 데에도 사용을 한다. GPT가 이제 그런 거 해당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노이즈가 있으면 갑자기 성능이 확 떨어지는 거, 그거를 좀 더 강인하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어드버서리얼 디펜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 어떤 모델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누군가 이렇게 아주 약한 신호의 노이즈만 탁 추가를 해줘도 성능이 확 바뀌니까 되게 보안에 취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모델을 잘 만들어 놔도 아주 작은 노이즈에 의해서 성능이 확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실제 쓰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이즈를 일종의 우리가 어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노이즈에 강인하게 하는 거를 일종의 우리가 디펜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오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노이즈들을 학습할 때 미리 줘서 노이즈들을 한번 경험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노이즈가 오면 이런 노이즈는 노이즈를 인식하고서 잘 대응을 해야 돼. 이렇게 일종의 백신처럼 그렇게 그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노이즈 자체를 이제 없애는 디노이징이라고 하는데 디노이저를 학습시켜서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렇게 그 노이즈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델들도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리고 Explainable AI는 사실 이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생각보다 이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꾸준하게 그 필요는 명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뭐 대표적인 게 어떤 뭐 캠이라든가 또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을 한다든가 어,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고요. 이것도 그래서 결국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 계속 사람들이 연구를 해 나갈 것이다. 그 트렌드에는 요즘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메타러닝이라는 거는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메타 알고리즘. 이걸 우리가 이제 메타러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오토ML. 오토ML이 이제 그 신경망을 이제 설계하는 거를 이제 자동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구조가 가장 적합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동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어, 이것도 이게 뭐 범용성 AI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범용성 AI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AI.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AutoML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연구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 모델 대표적인 게 이제 간이 있었고,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수집하기 어려우면 오히려 이 생성 모델을 가지고서 실제 리얼 데이터와 거의 흡사한 그런 데이터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 확보 목적으로 생성 모델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하나의 동영상이 있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과 포즈와 배경들을 변경을 해서 이제 생성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GAN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경량화 같은 경우는 크게 경량화 기법은 세 개로 나누는데, 파라미터를 가지치게 하는 프루닝 접근 방법이 있고,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knowledge distillations이라 그래서 이제 큰 모델이 있으면 그거하고 비슷한 작은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요 두 개를 같이 학습을 시킴으로써 요거의 일종의 그 축소판, 미니어처화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지식 증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어프로치의 성격이 조금 달라서 구분을 하는데, 이것도 요즘에는 이것들을 다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알고리즘 또 측면 말고 그러면 프레임워크 쪽에서는 어떤 동향이 있느냐? 어, 그 프레임워크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환경, 도구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GPU를 이제 어떻게 그 잘 사용을 해서 대규모의 연산들을 그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연산자라, 알고 넘어갔네요. 다시 그 연산자라든가 함수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 프레임워크에서. 그리고 이제 뭐 그 파인 튜닝이나 트랜스퍼 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미 프리 트레이닝 된 어떤 모델들을 불러와서 다시 사용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프레임워크가 꽤 여러 개인데, 어, 대부분 이제 그 OSS,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다 이제 공개가 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근데 뭐 이것들을 20개 이상이 되는 것들을 다 사용하진 않고 보통 한 개발자들은 한 두세 개 정도를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그 텐서플로우라든가 아니면 그 파이토치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이 한때 카페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었고, 케라스도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어, 이게 이제 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하고 이제 파이토치를 좀 비교를 해보면, 텐서플로우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만들었으니까 구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듈들에는 이제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장점이 있을 거고, 이제 최적화하고 직렬화에 용이하다. 그 다음에 구글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문제점들도 많이 개선이 됐을 거고, 그래서 프레임워크의 성숙도가 높다. 레퍼런스도 당연히 많다. 그리고 사람들이 쓰다가 불편한 것들은 다 기능을 추가했을 테니까 여러 가지 이제 편의 기능도 많다. 그리고 서희, 그죠? 그 다음에 또 분산 병렬 학습 기능, 그러니까 GPU를 이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알고리즘 측면이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좀 빠른 시간 동안에 제한된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그런 병렬 처리 같은 데 있어서 되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런 게 가능하면 이제 더 가벼워지고 빨라지고,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더 효과적이겠죠.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RNN이나 다이나믹 그래프 같은 그런 알고리즘에 조금 더 어,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얘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디버깅하고 개발에 이제 좋게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연구에 적합하다. 그래서 보통 뭐 대학원이나 이런 개발자, 연구자들이 이제 실험할 때 또는 뭐 페이퍼 쓸 때, 연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파이토치. 이거를 만약에 이제 제품화하거나 아니면 서비스에 사용을 할 때는 텐서플로우. 뭐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략 뭐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의 프레임워크만 쓰는 게 아니라 서로 이종 간에, 그러니까 텐서플로우하고 뭐 파이토치 또는 여기 있는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프레임워크들을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 맨 처음에 이제 이 프레임워크들을 만든 그 주체들이 좀 달라서 카페는 뭐 버클리에서 만들었고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만들었고 이게 이제 그 만든 주체들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제 호환이 잘 안 됐는데 근데 그 A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만든 그 결과물을 B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그 그룹에서 활용을 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이종 프레임 간에 어떻게 모델을 호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아주 이거 바람직한 개발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런 기술들도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 딥러닝 시스템하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뭐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데, 뭐 이 차이점도 뭐 아주 뭐, 아주 딱 부러지게 명확하다라기보다는 대략 이런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은 이제 컨텐츠를 이제 모델, 일반 소프트웨어는 보통 소스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개발 과정도 이건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프로그램 만든 다음에 어디가 오류가 있는지 디버깅을 한다. 근데 뭐 사실 딥러닝에서도 디버깅 한다는 말을 쓰긴 해요. 네, 딥러닝도 이제 소스 코드란 말도 쓰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용어들은 이제 사용을 한다. 그리고 뭔가 수정을 할 때는 재학습을 시킨다고 하지만 이제 일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패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완전 다르진 않지만 분명히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어떤 속성이 조금 다른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다 이제 모르겠어요. 그 딥러닝 엔지니어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되면 뭐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냐? 일단 뭐 당연히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을 하게 될 거고 기존에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 있으면 그것들을 자기의 용도에 맞게 회사의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개선하는 역할을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뭔가 개발하려면 알고리즘이나 라이브러리들을 실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 역할도 회사에서 엔지니어들이 하게 될 거고 그죠? 그리고 당연히 뭐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뭐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전체적인 그 라이프 사이클을 아무래도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주도적인 그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은 한번 참고로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다만 이 만약에 머신러닝 엔지니어라고 자기를 그렇게 어, 소개를 하려면 그냥 사용자가 아니라 이거는 그 머신러닝 기술의 기술 생산자와 기술 소비자 또는 사용자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자, 기술을 생산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려면 기술 자체가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의 그 내용 원리를 알고 때로는 그것들을 자기가 새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려면 당연히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시스템 개발 역량이 있어야지. 왜냐면 소프트웨어 어떤 시스템이라는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당연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둘 다 균형 있게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딥러닝의 어떤 그 스택, 그리고 또 딥러닝 기술의 기술 동향, 그리고 프레임워크의 그 기술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렇게 인공지능과 딥러닝 입문의 그 이론 강의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